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미 함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시작된 이 공격에서 일본은 첫 번째 공습에 항공기 177대, 두 번째에는 항공기 167대가 진주만에 있는 미 함대를 공격했는데, 비록 이 두 번의 공습으로 미 태평양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일본 항모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나구모 주이치 제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2차 공격까지 끝난 뒤 나구모 제독이 했던 고민은 바로 3차 공격의 실시 여부였는데요. 당시 미 항공모함들도 진주만에 없어서 공격을 못한 데다가 이 지도의 오른쪽에 있는 연료 저장 시설 등도 1, 2차에서 공격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진주만 공습에 참가했던 항모 6척 함장들은 전부 3차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나구모 제독은 숙고 끝에 이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1차 공습에서는 9기의 일본기가 격추되었으나 미군이 정신 차리고 반격을 하면서 2차 공습에서는 20기가 격추되어 손실률이 대폭 증가한 데다 진주만에 당시 없었던 미군 항모들이 공격 소식을 듣고 일본 항모 공격에 나설지도 몰랐고, 3차 공격 준비부터 진주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돌아오는 항공기들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야간 착함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근해에서 더 오래 머물면 함대의 연료가 모자라 당시 예상으로는 구축함 몇 척을 버리고 와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나구모 제독이 3차 공습을 포기하고 귀환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 기습에서 항공모함 등 모든 공격 목표를 전부 파괴시키지 못했고, 진주만은 이후에도 태평양에서의 미 해군의 중심기지 역할을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일본은 진주만에 대한 추가 공격 혹은 적어도 정찰이라도 계속할 수 있길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 가운데 붉은색 지역으로 표시된 중부태평양의 마셜 아일랜드, 마셜 제도는 이미 1910년대 일본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와이입니다. 마셜 제도에서 하와이 진주만까지의 직선거리는 대략 3,729km로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셜 제도에서 항공기를 띄워서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기체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당시 항공기로 왕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재급유를 해서 왕복이 가능하다면 폭격은 물론 정찰 임무도 수행해서 정보를 기지에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일본 수뇌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수뇌부의 머리에 당시 개발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비행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항공기의 이름은 가와니시 H-8K 이식 비행정입니다. 약칭으로는 이식 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연합군 측에서는 이 항공기의 코드네임으로 에밀리를 썼습니다. 공식 재원상의 이식 비행정 항속거리는 7,153km로 되어 있고 정원은 10명에서 13명, 그리고 최대 2톤까지의 폭탄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식 비행정은 미군의 카탈리나 비행정보다 동체 길이가 약 9m 더 길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 기습 열흘 후인 1941년 12월 17일 2호 제7 잠수함에 탑재한 수상 정찰기를 하와이로 보내 진주만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에서 등화 관제도 실시하지 않은 채 복구 작업에 몰두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제식 채용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식 비행정을 이용하면 진주만을 다시 폭격해 복구 작업을 방해하고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지는 진주만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 장악한 섬인 마셜 제도였고, 비록 이식 비행정이 항속거리로 볼 때 마셜 제도에서 진주만까지 왕복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럴 경우 만에 하나 비상사태가 생겨서 비행거리가 더 늘어났을 때 대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급유를 받도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41년 12월 17일 진주만 정찰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1942년 1월 17일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마토메 제독은 이식 비행정을 이용한 진주만 공격 세부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1942년 1월 25일) 제24 항공전대 수석참모가 도쿄를 방문해 해군 수뇌부와 이식 비행정 진주만 폭격 작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재급유 장소에 대해서는 하와이와 그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사이에 프렌치 프리깃 쇼울즈라는 환초가 있는데, 이곳에 잠수함 3척을 배치시켜 재급유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주만에서 이곳 환초까지는 거리가 약 889km였습니다. 이곳 환초는 1898년에 미국 영토가 되었으나 사람은 살지 않았습니다. 이식 비행정 2기는 마셜 제도에서 출발해 프렌치 프리깃 쇼울즈에서 재급유를 받고 진주만을 공습한 다음에
되돌아오는 루트를 잡았습니다. 이 작전에서 급유를 맡은 잠수함 세척에는 이 부분에 수상 정찰기를 넣는 경납고가 있었는데 이곳을 개조해서 이식 비행정에 넣을 연료를 채워 넣도록 했습니다. 이식 비행정을 이용한 일본군의 두 번째 진주만 공격 작전은 K작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942년 2월 12일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어 이식 비행정 2기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식 비행정 2기는 2월 12일 요코스카를 출발해 사이판으로 향했고 트럭을 거쳐 2월 14일 마셜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의 작전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3월 2일 출발지인 마셜 제도 워제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3일 2호 제15, 19, 26호 잠수함에 추가해 2호 제9 잠수함까지 프렌치 프리기 쇼울즈 큰의 집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두 기의 이식 비행정은 마셜 제도에서 떠나 약 13시간의 비행을 거쳐 급유지에 도착했는데 이때가 하와이 시간으로 1942년 3월 3일 오후 7시였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급유를 마친 후 이식 비행정들은 진주만을 향해 출발했고 약 5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진주만이 위치한 오아후 섬에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진주만으로 간 이식 비행정 공격대의 지휘관은 하시즈메 히사오 대위였습니다. 이 그림은 하와이 오아후 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원으로 나타낸 지역이 진주만입니다. 이날 밤은 오아후 섬 전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두 기의 이식 비행정은 아마도 북서쪽에서 접근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미군은 이미 이식 비행정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레이더로 이를 포착하고 일본기 도착 1시간 40분 전인 오전 0시 18분에 공습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식 비행정은 각각 250kg 폭탄 4발을 장착했고 이를 진주만 복구 현장에 투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짙은 안개로 출격한 미군기들은 일본기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제 진주만으로 접근하는 일본기들도 안개 때문에 곤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기들이 접근할 때 이미 진주만은 등화관제 상태였고 탐조등만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1번기와 2번기 사이의 통신이 원활치 않아 두 기 모두 안개 속에서 추측으로 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번기의 폭탄은 육지에 떨어졌지만 2번기의 폭탄은 전부 바다에 떨어졌고 건물 유리창이 깨진 것 이외에 미국 측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두 기의 일본 이식 비행정은 다시 15시간의 비행을 거쳐 마셜 제도로 돌아갔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간밤에 벌어졌던 깜짝 폭격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보 참모인 레이턴 소령에게 물었고 레이턴은 항공모함이 몰래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급유를 받아서 왔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프렌치 프리기 쇼울즈에 부대를 파견해서 더 이상 일본군이 이곳을 이용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미 해군이 암호 해독을 통해 일본 연합함대 다음 작전이 미드웨이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냈고 일본 해군은 도상연습 등 여러 준비를 거쳐 1942년 5월 25일경까지 사이판에서 미드웨이에 상륙할 지상군 병력이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항모 4척을 포함한 연합함대 대규모 함대가 출항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미 해군은 5월 초에 남태평양에서 벌어진 산호해 해전을 치르느라 남태평양에 항모가 몰려 있었고 5월 하순 현재 사용 가능한 항공모함 3척을 황급히 진주만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1942년 5월 시점까지 미국이 건조했던 항공모함은 총 8척이었고 이 중 랭리와 렉싱턴이 일본군에게 침몰되었고 세로토가도 역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수리하느라 지체된 상황 그리고 레인저와 와스프가 대서양 전선에서 임무 수행 중이어서 남은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호넷으로 일본 제1항공함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크타운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남태평양의 항공모함 3척에 귀환 명령을 내린 것은 1942년 5월 16일 이때 영국 해군의 참모총장격인 퍼스트 씨 로드였던 더들리 파운드 경은 미 해군이 호주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항공모함을 퇴각시키는 것을 보고 미 해군에서 자기와 같은 급인 킹 제독에게 이유를 물었고 킹 제독은 정보 노출을 감수하고 미드웨이와 알래스카에 일본의 공격이 임박해서라고 답변합니다. 남태평양에서 돌아오는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홀지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니미츠 제독은 두 척의 항공모함이 5월 25일까지 그리고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은 3일 후인 5월 28일까지 진주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일본 항모부대 출항을 얼마 남기지 않은 5월 24일이 되었고 미 해군 암호해독을 지휘하던 로시포는 니미츠 제독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스테이션 하이포가 쉬지 않고 암호해독을 한 결과 이 전날까지 미드웨이로 다가오는 일본 함대의 편제까지 거의 전부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야마모토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연합함대 주력부대가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했고 아직도 항모 즈이카쿠는 공격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미드웨이 공격은 빠르면 6월 3일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참고로 4일 뒤인 5월 28일 일본이 암호문을 작성하는 데 사용했던 해군 암호서 D JN-25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JN-25B에서 JN-25C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원래 JN-25B는 1942년 4월 1일에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5월 28일에 개정되었고 예정대로 개정되었다면 미 해군의 해동 노력에 큰 장애가 될 뻔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요크타운의 손상 상태를 이미 들어 대충이라도 알고 있었으나 5월 28일로 예상했던 일본군의 공격이 빨라도 6월 3일경에 있을 것으로 밝혀지자 요크타운을 빨리 수리할 수만 있다면 미드웨이 전투에 내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요크타운이 참가할 수 있다면 미군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 더해 미드웨이의 항공대를 합해 사실상 4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비록 구형 항공기가 많았지만 미드웨이에 배치된 항공기의 총수는 100대가 넘어서 일본 항공모함 4척 혹은 5척과 항공대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42년 5월 26일 정오경 홀지 제독과 함께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진주만에 입항했습니다. 이 사진은 5월 26일 입항하는 엔터프라이즈를 찍은 것이고 이것은 같은 날 입항하는 호넷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홀지 제독이 미드웨이 전투에서 미 해군을 이끌었어야 했지만 이때 홀지 제독은 둘리틀 공습 이후부터 심한 건선을 앓고 있어서 가려움증이 매우 심했고 몸무게가 약 10kg 정도나 빠져 도저히 중차대한 작전을 지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방금 입항한 홀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태의 중대성을 깨달았고 홀지 제독의 추천을 받아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을 새로 태스크포스 16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홀지 제독은 사노해 해전에 이어 미드웨이 해전도 놓치게 되었고 전후 회상에서 홀지 제독은 자기 커리어 중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홀지와 스프루언스는 서로 대조되었지만 사이가 좋았고 홀지 제독은 스프루언스를 위해 니미츠에게 추천서까지 직접 써서 주었습니다. 사노해 해전에서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진주만에 입항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일 요크타운이 진주만에 들어오는 모습을 찍은 것이고 오후 2시 20분에 진주만에 정박했는데 요크타운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17의 플래처 제독은 진주만에 입항하자마자 니미츠 제독을 만나 미드웨이 관련 설명을 듣습니다. 이 사진은 사노해 해전 당시 요크타운에 맞았던 명중탄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최장 3개월이 소요된다고 예상되었습니다. 플래처 제독은 훨씬 더 짧은 2주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니미츠 제독이 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다음날인 5월 28일 오전 6시 45분 요크타운은 드라이독으로 들어가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크타운 수리에 장시간이 필요했다면 니미츠 제독도 포기했을 텐데 니미츠 제독은 요크타운이 입항하기 전에 이미 장교들을 항공기로 착함시켜 피해를 조사했고 3일 안에 수리를 마치는 것이 매우 힘들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요크타운이 드라이독에 들어가자마자 1,400여 명의 인력이 달라붙어 수리를 시작했고 밤중에도 쉬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쓰는 전기를 대느라 호놀룰루의 일부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요크타운의 수리는 윌리엄 펄롱 제독의 총지휘하에 실시되었고 원래 하루 동안 함내에 저장된 항공유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과 빠른 수리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여러 작업들이 과감히 생략되었습니다. 요크타운이 수리를 시작한 5월 28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출항했습니다. 날이 밝아 이제 1942년 5월 29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요크타운의 피해는 컸지만 엔진은 무사했고
항공기용 엘리베이터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비행 갑판도 쉽게 메울 수 있었지만 여러 발의 지근탄으로 인한 동체의 손상을 수리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진은 드라이독의 요크타운을 5월 29일에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리가 진행되자 당일 아침 드라이독에 물을 채우는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드라이독을 빠져나온 요크타운은 메인 항구로 나와 정박했고 계속 수리가 진행됨과 동시에 연료, 탄약, 항공기 등을 적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수리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요크타운은 다음 날인 5월 30일 기적적으로 출항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직접 요크타운에 탑승해 격려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요크타운은 최고 속력을 낼 수는 없었지만 항공기 이착함에는 지장이 없었고 니미츠 제독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크타운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 17은 중순양함 2척과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되었고 5월 30일 진주만을 출항했습니다. 출항한 뒤에도 요크타운은 수리 요원들이 승함해서 필요한 부분의 수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미 해군은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의 3척 항모를 미드웨이 전투에 투입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요크타운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을 때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요크타운을 제 시간에 수리하게 만든 니미츠 제독과 복구반의 공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산호해전을 마치고 남태평양의 미 항모 3척에 진주만 귀향 명령이 내려진 것이 5월 16일. 이 사이 일본은 사이판에 육해군 지상병력으로 이루어진 미드웨이 상륙 부대를 집결시키고 있었고 약 열흘간의 항해를 거쳐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진주만에 도착한 것이 5월 26일 정오경. 현재 쓰여지고 있는 시간대와 날짜 변경선을 이용해보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진주만에 입항한 시간이 바로 일본 제1항공함대 항모 4척이 하시라지마를 출항한 지 약 3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일본 항모 출항 하루 전에 사이판에서 상륙부대 선발대가 미드웨이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이 진주만에 입항했고 점령 부대의 호위함대 나머지가 출항했습니다. 진주만에서 미드웨이까지 직선거리가 약 2000km 정도이고 하시라지마에서 미드웨이까지 직선거리는 5000km가 조금 못 되는 것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출항한 미 항모 전단이 미드웨이 근해에 먼저 도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그리고 이후 출발하게 될 요크타운은 미군 작전상 특정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북위 32도, 서경 173도 지점이고 미드웨이에서 약 600km 북동쪽 위치인데 이 지점을 미군은 자신들의 바램을 넣어 행운의 지점이라는 뜻인 포인트 럭이라고 불렀습니다. 미 함대는 이곳에서 일단 집결해 다가오는 일본 항모부대를 상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먼저 도착하고 이틀 후에 출발한 요크타운이 늦게 도착할 텐데 요크타운은 엔터프라이즈, 호넷이 포인트 럭에서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1942년 5월 29일 요크타운이 이틀째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포인트 럭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앞장서고 호넷이 약 2k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스프런스 제독의 태스크포스 16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항모 2척 이외에도 중순양함 5척과 경순양함 1척이 태스크포스 16.21을 구성해서 따라왔고 제1 구축함 전대 구축함 4척, 제6 구축함 전대 구축함 5척이 태스크포스 16.4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모함 2척은 태스크포스 16.5로 이름 지어졌고 전체 부대를 다 합해 태스크포스 16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호넷이 5월 29일 오전 8시 45분 상공을 정찰하던 항공기들을 착함시켰는데 그중 한 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프런스 제독은 제6 구축함 전대 구축함 1척으로 4시간 동안 생존자 수색에 나섰으나 결국 구조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날 진주만을 출항하자마자 엔터프라이즈에서 항공기 한 기가 착함 중 바다에 빠졌지만 역시 구축함이 구조에 나서 승무원들이 전부 살아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5월 29일 결국 사고로 인해 실종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설적인 파일럿을 잃은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미군도 불안한 징조를 안고 미드웨이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미군은 잠수함들을 하와이와 미드웨이 부근에 6월 2일까지 배치시켰는데 6척은 북쪽 알류잔 열도 쪽에 배치되었고 4척이 진주만 근처 그리고 3척이 미드웨이 쪽 하와이 근방
그리고 12척이 미드웨이 서쪽과 북쪽 진입 통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중순양함 2척에 태스크포스 17.2, 구축함 6척에 태스크포스 17.4, 항공모함 요크타운에 태스크포스 17.5가 출항했습니다. 일본 제1항공함대는 북동쪽으로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2일과 3일에는 항로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 이때쯤 미드웨이 근해에 일본 잠수함들이 진출해서 미함대에 대한 경계를 실시하고 정보를 항모부대와 야마모토 장관에게 전했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2호 제168 잠수함이 미드웨이 근해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타전하는데 미군 정찰기가 미드웨이 섬 남서쪽 약 1000km 지점까지 정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정찰기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드웨이 섬에서 다수의 건설용 크레인을 목격했다고도 전해왔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6월 3일까지 북동쪽으로 항진하고 곧 미드웨이 초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함대들이 미드웨이로 접근하고 있을 때 미 항모부대도 미드웨이 북동쪽 약 600km 지점에 포인트 럭을 목표로 항진했습니다. 포인트 럭과 진주만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1913km였습니다. 하와이 시간으로 1942년 6월 2일 오후 4시 스프런스 제독의 태스크포스 16과 플래처 제독의 태스크포스 17이 포인트 럭에서 합류했습니다. 도쿄 시간을 쓰는 일본 자료와 대조해 보면 제1기동부대가 앞에 지도에서 나온 화살표 끝부분까지 거의 전진했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포인트 럭은 미드웨이에 주둔하고 있는 항공기의 어모 사정권을 넘어선 위치였습니다. 당시 미함대는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태스크포스 16은 스프런스 제독이, 요크타운의 태스크포스 17은 플래처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전체 미 항모부대의 지휘를 플래처 제독이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스크포스 16과 태스크포스 17은 어느 정도의 작전상의 자율권을 각각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항모 세 척은 일본 측에 전혀 들키지 않고 진주만에서 목적 지점까지 도착했는데요. 일본군은 당시 미항모가 진주만에 있는지 남태평양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고 남태평양에서 진주만까지 그리고 진주만에서 포인트 럭까지 미항모 부대가 이동하는 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에는 잠수함만으로 구성된 제6함대가 있었고 제6함대 사령장관은 고마츠 테루이사 중장이었습니다. 고마츠 중장은 미드웨이 작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5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미드웨이 도상 연습에는 제6함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드웨이 작전 명령이 정식으로 내려지고 나서 제6함대에서는 잠수함 6척의 제3잠수전대와 잠수함 8척의 제5잠수전대가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작전 계획을 보면 미드웨이와 하와이 중간 직선 항로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갑 산계선을 설정해서 제3잠수전대 잠수함들이 지키도록 했고 북쪽으로 치우친 해역에 을 산계선을 설정해서 제5잠수전대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번 일본군의 잠수함 관련 작전 실수가 생기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1942년 3월의 K작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3월의 K작전은 장거리 수상기를 이용해 한 번 급유를 하고 하와이를 폭격하는 작전이었는데요. 3개월 후 미드웨이 작전을 앞두고 일본군은 과연 진주만에 미 항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비슷한 작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전투 직전에 실시될 이 작전을 제2차 K작전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준비는 1942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이 그렇게 찾는 미 항모가 진주만에 과연 있을 것인가? 일본군은 사노해 해전 이후 5월 중순경 미 항모를 남태평양 어딘가에서 보았다는 첩보를 접수했고 따라서 진주만에 미 항모가 없고 미드웨이 해전에도 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진주만 정찰을 실시해보기로 한 것인데요. 일본군은 이 작전을 위해 일본군이 점거하고 있던 마셜 제도에서 항속 거리가 긴 대형 비행정을 하와이 근처 프렌치 프리깃 쇼올주로 보낸 다음에 그곳에 미리 가있던 잠수함 6척 등에서 연료 보급을 받고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주만을 정찰한 다음에 다시 마셜 제도로 돌아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수상기 모함 카모이를 5월 27일 마셜 제도로 보내 작전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6척은 이미 제1기동부대와 주력부대가 출항한 후인 5월 29일과 30일에 목적지인 프렌치 프리깃 쇼울즈 부근으로 향해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잠수함과 비행정을 이용한 일본군의 진주만 근해 정찰은 6월 2일 실시 예정이었는데 일본 기록의 6월 2일 실시 예정은 하와이 시간으로 1일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포인트 럭으로 향하는 요크타운이 초계망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제2차 K작전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것은 바로 미국 측이 이 작전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2차 K작전이 계획 실행 단계에 들어간 5월 중순에 미국 측은 이미 아모 해독을 통해 이 작전이 실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니미츠 제독의 정보참모인 에드윈 레이턴이 이를 니미츠 제독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3월에 벌어진 제1차 K작전의 결과로 미국 측이 수상기 모함 발라드를 프렌치 프리깃 쇼울즈에 파견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미츠 제독은 수상기 모함 한 척을 더 그곳에 파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드웨이 작전 전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은 제2차 K작전이 미국 측에 이미 들통나 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의 제2차 K작전의 목적지인 프렌치 프리깃 쇼울즈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5월 29일 항공기 연료 보급 등의 임무를 맡은 일본군 잠수함 6척 중 첫 번째인 2호 제123 잠수함이 프렌치 프리깃 쇼울즈에 도착했고 함장인 우에노 도시타케 소좌가 잔망경으로 해면을 보았을 때 미리 이곳에 와 있던 미군 수상기 모함 발라드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다음 날인 30일 일본 잠수함들이 더 도착했지만 발라드는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있었고 니미츠 제독이 보낸 수상기 모함 쏜튼까지 합류했습니다. 우에노 소자는 5월 30일 적 수상함 2척 발견이라는 내용을 타전하면서 경계 엄중, 가망 없음이라는 말을 붙여 보고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미 함정들을 공격할 수도 있었으나 하와이를 가까이 두고 어뢰 공격을 받았다면 진주만에 비상이 걸릴 것이 명백했고 진주만 정찰 계획은 망가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마셜 제도의 일본군 본부에서는 하루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미군 함정들이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5월 31일에도 미군 함정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미군 카탈리나 비행정 한 기가 섬 근처에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제 미군이 프렌치 프리깃 쇼울즈를 수상기 기지로 쓰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여기서 미군 몰래 대형 비행정 급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판명되었습니다. 우에노 소자는 이 같은 내용을 타전했고 결국 미드웨이 작전에 앞서 진주만을 정찰하려는 일본군의 작전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2차 K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본군은 원래 작전대로 잠수함들을 상계선에 배치시켜 초계를 실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일본군은 미드웨이와 하와이 사이에 갑을 상계선을 설정하고 이곳에 잠수함들을 배치시켜 미 함대를 감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일본의 최신의 잠수함들은 전부 남태평양 쪽에 가 있었고 미드웨이에 파견된 잠수함들은 전부 구식으로 이에 대해 어느 대본영 참모는 하나의 상계선마다 구식 잠수함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고 하고 미드웨이 해전에 고속 잠수함을 다량 배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잠수함 배치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을 상계선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제5 잠수전대 잠수함들은 마셜제도 콰자일레인을 향했다가 다시 미드웨이로 향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드웨이 출격 명령을 콰자일레인에 도착한 후에야 받아서 5월 26일에야 미드웨이 상계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고 제5 잠수전대 잠수함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이미 미 항모들이 빠져나간 6월 4일과 5일이었습니다. 실패한 K작전에 참가한 잠수함 6척 중에 3척이 갑 상계선을 맡은 제3 잠수전대 잠수함들이었는데 K작전에 참가하다가 시간이 늦어 3척이 6월 3일과 4일에 나눠서 상계선에 도달했습니다. 5월 24일에 출발한 2호 제169 잠수함만 예정일인 6월 2일에 상계선에 도착했고 나머지 잠수함들은 미 항모부대가 상계선을 벗어난 뒤에야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일본 자료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을 상계선 위치를 정확히 통과해서 포인트 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을 상계선에 잠수함들이 제때 왔었다면 미 항모의 움직임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첫 번째 K작전의 실패 후 미군이 대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한 채 똑같은 작전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다가 실패하고 늦는 바람에 미 항모부대 경계에 실패했고,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작전 명령 하달이 지체되어 잠수함들이 늦게 도착하기도 해서 결국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발견할 수도 있었을 미 항모부대의 움직임을 전혀 간파 못합니다.